할렐루야. 2022년 2학기 예수제자학교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고전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서적인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읽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되어지기에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첫 출판이 199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베스트셀러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며 세계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게리 체프먼은 상담가로서 40여 년의 결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상담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외에도 게리 체프만의 저서로는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싱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등 다수의 저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책 외에도 다른 책들도 더 읽어보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간단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이 책을 시작하는 데 앞서 게리 체프먼은 3가지 기본 전제를 두고 시작합니다. 3가지 기본 전제로는 연애의 감정은 일시적이며 사랑의 지속을 위한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사람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이 질문을 통해 함께 책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보시면 결혼 이후에도 사랑이 실제로 계속 유지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게리 체프먼을 찾아온 한 사람이 한 질문입니다. 사랑하여 결혼을 했지만 결혼 이후에 이전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만 놓고 보기에는 결혼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이혼을 3번이나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결혼 이후의 삶이 사랑으로 지속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 앞서 3가지 전제 중 한 가지인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 전제 3가지 중 사랑을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게리 체프먼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챕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책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 시간을 통해 사랑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먼저 첫 번째였던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인정하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세워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은 말로 서로 칭찬하는 것의 위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다시 잠언 12장 25절에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도 합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인정하는 말 또한
그 말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정하는 말에 있어서는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격려하는 말. 두 번째, 온유한 말. 세 번째, 겸손한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중 첫 번째인 격려하는 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는 말에는 첫 번째, 배우자가 이미 갖고 있는 관심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가 공감하는 것과 배우자의 관심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자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고 칭찬하기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책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듭니다. 한 여자가 대학에서 글을 쓰다 자신이 쓴 글을 잡지사에 글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때는 퇴짜를 맞고 글 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뒤 아이들을 다 키우고 집에서 계속해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남편이 아내가 쓴 글을 보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의 글을 보며 너무나 기뻐 아내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정말 최고의 글이야. 이 글을 어떻게든 잡지사에 실어야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자신이 대학 시절에 자신이 썼던 글을 퇴짜 맞았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남편과 함께 도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똑같이 퇴짜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과는 다르게 옆에서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수정하고 잡지사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글은 잡지사에도 실리게 되었고 책으로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격려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배우자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고 칭찬하는 것이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첫 발을 내딛는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배우자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며 그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몸소 경험한 적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아니면 친한 친구를 통해서도 격려하는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서로를 믿어주며 서로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온유한 말입니다. 온유한 말은 사랑은 온유하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말로 전달하기 위해 온유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하기 방법으로 사랑의 표현이 비난과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비난과 정죄의 표현으로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책에서는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따뜻하고 온유한 말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진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말입니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부부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장성한 동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소중함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선택할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네, 겸손한 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듯이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탁하는 사람이 그 부탁은 꼭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은 우리가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부탁을 들어줄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지 또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말로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다시금 보자면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사랑을 담아서 부탁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일지라도 설거지 좀 해와 우리 맛있게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과연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 중에 어떤 말을 들으실 때 바로 설거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부탁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듣기 좋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가만히 둘이 같이 앉아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온전히 그 사람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둘만이 오붓하게 대화를 하며 산책을 한다든지 외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나온 상담자의 내용을 보면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을 나도 온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둘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면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을 하여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함께하는 시간, 나는 너랑 그냥 함께 있었잖아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게 함께 있었다라고 느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총 4가지로 책에서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집중. 두 번째, 진정한 대화. 세 번째, 말하는 법 배우기. 네 번째,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완전한 집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완전한 집중은 상대방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하는 것, 활동은 함께 한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라고 합니다. 즉,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 배려하며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버지가 2살짜리 아이와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놀이를 하면서 아버지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완전히 집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나와 진짜 아빠가 열심히 놀고 있구나, 놀아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누가 봐도 그것은 완전한 집중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집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해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시간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대화입니다. 진정한 대화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우호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공감적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신의 말을 공감하며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관계라 함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공감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감정을 서로 이해하려 하고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진정한 대화에 대해 더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진정한 대화라면 특히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고정시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막아주며 상대방이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즉시 집중할 수 없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바빠서 말을 들을 수 없으니 그 이야기에 대해 더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잠시 있다가 들어도 될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대화에서 특히 배워야 될 점 3번째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디 랭귀지를 주의 깊게 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입으로 하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7초 정도만 듣고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진정한 대화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말하는 법 배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공감을 가지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표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게 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이후 상대방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혹 사람들 중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책에서도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해 준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연습하고 그 알아차린 감정을 말하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느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말하는 법 배우기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는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 관심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은 그가 나를 배려한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든 기꺼이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득 중에 하나는 그 활동들을 통해 회상해 볼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때 했던 말들보다 그때 했던 일들, 추억들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집중하며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책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자,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거든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선물 자체는 그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물에 있어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또 너무나 다양합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 앞에 있는 꽃을 꺾어서 주는 것도 선물이며 그저 그 사람이 생각나서 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물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단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것에 전달의 목적을 두고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주례자들은 이 반지는 두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묶어주는 내적이고 영적 결합을 나타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말로 그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표는 감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로 작게 소소하게나마 선물을 하며 같이 함께 노력해 주어야 됩니다.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선물을 주는 것에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책에서는 최고의 투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돈에 대한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선물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기보다 배우자에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책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바로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아까워하기보다, 그리고 소비적인 것 낭비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배우자를 위해 내가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물을 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돈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줌으로써 상대방이, 배우자가 행복해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봉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란 무엇일까요? 네, 봉사람은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를 도와줌으로써 기쁘게 하고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며 요리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옷장을 청소하고 세면대에서 머리카락을 끄집어내주고 하는 등이 봉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행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봉사라는 것을 좀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너무나 다양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청소를 대신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밥을 함께 준비하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자는 세 가지 중요한 지혜를 말해줍니다. 봉사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혼하기 위해 하던 일은 결혼 후에도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에 빠진 힘으로 무엇이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사랑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은 선택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행동을 비판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그러나 명령하기보다는 부탁을 하면 결혼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판과 명령은 더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탁을 통해 상대방이 사랑할 수 있는 지침을 줄 수 있으며,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 배우자가 요청하는 것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하자면, 우리가 봉사를 바랄 때 그것은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강요할 수는 없으며 부탁하고 바랄 수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지혜 중 세 번째로는 배우자가 내 행동을 비판할 때 거기서 우리는 배우자의 제1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감정의 욕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배우자에게 가장 큰 소리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봉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집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예를 들면 왜 양말을 이렇게 놔뒀어? 아니면 왜 이것은 바로 정리 안 해? 또 예를 들면 변기 커버 좀 내려주면 안 될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돌아보면 나의 배우자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봉사에 있어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1992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대에는 조금 많이 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남성 요리사들이 TV에도 많이 나왔고, 남자들이 가정적인 일을 하는 모습이 담긴 TV 프로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말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재검토는 지금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에서 잘 회복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고정관념의 재검토가 가정에서 꼭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5번째인 스킨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킨십이란 무엇일까요?
네, 스킨십은 앞서 나왔던 것들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스킨십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스킨십은 책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접촉의 힘, 그리고 몸은 스킨십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접촉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5가지 감각 중 촉각은 다른 4개의 감각과 달리 신체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체 전반에 아주 작은 촉감들이 퍼져 있다. 스킨십이 제일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에게는 말의 표현보다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메시지가 훨씬 크다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스킨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씩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스킨십이 상대방도 가장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책에서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스킨십을 남편은 그닥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킨십이 그 남편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킨십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스킨십도 종류가 다양하며 그 종류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스킨십의 만족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스킨십은 서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이야기하며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스킨십을 가장 좋아한다고 착각하여 그것을 계속 시도함으로 자기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일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분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친구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킨십은 싫어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야기하며 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몸은 스킨십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나의 몸을 만지는 것은 바로 나를 만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의 접촉은 제일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들에게는 감정의 생명줄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이 제일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에게는 스킨십이 가장 많이 필요하며 그들에게는 마지막 말씀드렸듯이 감정의 생명줄과 같다라고 저자는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제일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너를 너무 아껴 라는 말의 표현보다도 그것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킨십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킨십이 제일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에게는 먼저 대화가 필요하며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스킨십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킨십으로 인해 혹여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총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책에서 더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의 탱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탱크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마다의 탱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탱크에 사랑이 얼마나 차 있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의 사랑의 언어가 각자 다르기에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 그 탱크가 점점 차오르기도 하며 그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지 않아 탱크가 비워진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는 사람은 더 많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며 더 많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책에서 소개해 주는데 아동기와 사춘기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 박사가 이러한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빈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사랑의 탱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랑 탱크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 탱크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나의 사랑 탱크에 얼마만큼 사랑의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지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책에서 권하는 방법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탱크가 얼마나 차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얼마만큼 차 있어서 내게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랑의 탱크가 비워지지 않고 계속 채워진 부분은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항상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랑의 언어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부분 남성들은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제일 사랑의 언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성적 욕망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경우들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찾는 데 있어서 남성들은 스킨십이라고 먼저 생각하기보다 먼저 모든 것을 열어두고 사랑의 언어를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과연 나의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함께 책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언제 배우자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또 반대로 당신을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비판이나 정죄하는 말이 당신에게 몹시 상처가 되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집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된다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선물을 하지 않으므로 기분이 상한다면 선물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를 주지 않아 상심이 된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리하면 나의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내가 배우자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요구했었나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므로 이러한 방법이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힌트는 됩니다. 하지만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힌트가 되기는 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두 번째, 당신이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세 번째,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검사를 위해서는 이 3가지 방법보다도 책을 보시면 책 뒤편에 검사 용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책 뒤에 보시면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저자가 권유하는 것은 나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알아감으로써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느끼고 그 사랑을 채워주는 부부 관계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각자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것도 다르며 서로가 바라는 것들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며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좀 더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책은 사랑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인가 행동인가? 그리고 정리하면 사랑이 변화시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기 위해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사랑은 선택이며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보면 한 사례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니면 배우자가 너무나 미워서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게리 체프먼이 느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의지함으로 더 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좀 더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책에서 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 사랑의 언어를 찾는 방법에 있어서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찾아보니 인터넷에서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사해 보았고 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금 읽어보니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 사랑의 언어는 이것이야 라는 것으로 끝났다면 지금은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 또한 관심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더 함께 누릴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더욱더 함께 누림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부부를 사례로 들다 보니 싱글인 분들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책 말미에서도 싱글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게리 체프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싱글들이 사랑의 언어 개념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 데이트에 적용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동안 싱글들이 보여준 반응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듯 부부뿐만 아니라 싱글들에게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 관계들, 형제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들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더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리기 위해서 오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부부관계의 회복도 경험하고 우리 가족관계의 회복도 경험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 사랑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함께하는 귀한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에게 잘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모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와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한 번 이상 만남의 축복 가운데 모든 이들을 주님을 만나듯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